백조와 박쥐, 히가시노 게이고. 사쿠라카와가 말했던 대로 시부야구 쇼토에는 고급 주택이 줄을 잇고 있었다. 집집마다 개성 넘치는 건축 디자인이어서 주민들이 이웃과 미적 감각을 경쟁하려는 것 같았다. 안자이 히로키의 저택은 서양식이었다. 대문은 없고 그 대신 도로에서 현관까지 넓고 긴 통로 양쪽으로 차 2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현재는 좌측에 외제차 1대가 서 있을 뿐이니까 우측 공간은 내객용인지도 모른다. 손목시계로 시각을 확인했다. 오후 1시 정각이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이 집에서 아무도 외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감시 담당 수사원이 확인했다. 고다이는 저택을 올려다보며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번호는 이미 등록해 두었다. 전화가 연결되고 네 라는 침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안자이시죠? 그렇습니다만 휴일에 이렇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시청 수사일과의 고다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몬젠 나카초에서 인사드렸던 사람입니다. 하고 안자이는 누군지 기억해준 모양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실은 지금 댁 앞에 와 있어요. 아드님 안자이 도모키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네? 도모키에게요? 천만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그럴 만도 하다. 네, 지금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도모키에게 뭘 물어본다는 겁니까? 그건 본인을 만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삼키는 듯한 기척이 있었다. 짧은 침묵 동안에 고다이도 호흡을 가다듬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안자이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인사할 여유를 잃은 것이리라. 고다이는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커튼 너머에서 사람 그림자가 움직인 것 같았다. 혹시 도망치지는 않겠죠? 뒤쪽에서 후배 형사가 물었다. 그럴 리는 없어. 고다이는 곧바로 부정했다. 아버지 쪽이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해서 당황한 거야. 아들을 빼돌린다느니 하는 발상 자체가 없을걸. 후배 형사는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는 차량 운전 담당을 포함해 3명을 데려왔을 뿐이다. 뒷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도 감시를 붙이겠지만 다른 출구가 없다는 건 이미 확인했다. 나카마츠 등 관할서 경찰은 부르지 않았다. 사쿠라카와가 새로 나온 피의자는 본청에서 직접 취조한 뒤에 관할서에 넘기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안자이 히로키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네, 고다이입니다. 안자이예요.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모키가 지금 집에 있긴 한데 만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와주셨으면 합니다. 애써 침착한 말투를 썼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경찰이 왔다는 말을 듣고 도모키가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희도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오늘 꼭 본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여럿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혼자만 아드님을 만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래도 저녁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청 쪽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서요. 아드님이 미성년자라서 되도록 이른 시간에 하는 게 서로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본청이라면 경시청 본부 말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고다이는 본심을 숨기고 정반대의 말을 애써 온화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시간을 좀 주시죠. 제가 아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 생각이십니까? 그건 안자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되도록 짧게 끝내겠습니다. 부모님이 납득하시지 못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안자이는 침묵했다. 고민하는 표정이 눈에 선이 떠올랐다. 우리 애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후 하고 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동석해도 되겠죠. 이런 요구는 충분히 예상했었다. 그럴 경우의 대응책은 따로 사쿠라카와의 지시가 있었다. 물론입니다. 라고 고다이는 대답했다. 다시 말도 없이 전화가 끊겼다. 현관을 지켜보고 있자 문이 열리고 짙은 남색 스웨터를 입은 안자이 히로키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다이는 후배 형사들에게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현관으로 다가갔다. 안자이에게 머리를 숙였다.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모키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안자이의 얼굴에는 이미 초조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걸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아드님과 뭔가 이야기는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경찰이 왔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드님은 어떤... 안자이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 말도 안 하는군요. 알았다고만 하고. 근데 알겠어요. 무엇을 아신다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동요했을 때일수록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니까요. 안자이의 말을 듣고 고다이는 두 가지 느낌이 들었다. 이 인물은 냉철하고 영리하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아이와 제대로 소통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라고 안자이가 손을 집 안으로 향했다. 문 안쪽에 넓은 현관 홀이 있었다.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고 고다이는 구두를 벗었다. 부인과 다른 자녀분은? 감시 담당 형사에 의하면 온 가족이 집 안에 있을 터였다. 2층에 있어요. 죄송하지만 차는 준비하지 못할 것 같군요. 아니요. 전혀 괜찮습니다. 그보다 도모키는 다른 가족과 2층에? 아니요. 자기 방에 있습니다. 고다이는 옆에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혼자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즉시 데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걱정이. 10대의 감수성은 복잡하다. 혼자 두었다가 자칫 손목이라도 긋는다면 일이 커진다. 안자이는 얼굴이 잔뜩 굳은 채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던 모양이다. 잠시 뒤 안자이가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자이가 아들과 함께 안쪽으로 들어갔다. 고다이도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큼직한 창문으로 햇살이 듬뿍 들어오게 설계한 거실에서 고다이는 대리석 테이블 너머로 도모키와 마주 앉았다. 안자이 히로키도 옆에 있었다. 도모키는 바짝 마른 소년이었다. 턱이며 목이 가늘고 아직 어린 티가 남았다. 고개를 떨군 채 고다이 쪽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모키, 스마트폰 갖고 있지? 고다이의 질문에 도모키는 무표정하게 침묵했지만 이윽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내서 대답해주면 고맙겠는데. 똑바로 대답해야지. 안자이가 답답한 듯이 나무랐다. 고다이는 왼손을 내밀어 제지하고 다시 한번 물었다. 스마트폰 갖고 있지? 네, 라고 도모키가 대답했다. 높고 가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고다이는 들고 온 가방에서 A4 사이즈의 종이를 꺼냈다. 방범 카메라 영상을 출력한 것이다. 그것을 도모키 앞에 놓았다. 이거 도모키 맞지? 안자이가 목을 빼고 들여다보았다. 대조적으로 도모키는 흘끗 쳐다봤을 뿐이다. 하지만 그 순간 숨을 헉 삼키는 것을 고다이는 확인했다. 어때? 도모키의 모습이 맞지? 그렇겠죠. 그렇겠죠. 애매한 말이구나. 자기 모습이니까 좀 더 분명히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옆에서 안자이가 뭔가 나무라려다 이번에는 꾹 참았다. 에요. 도모키가 중얼거렸다. 응? 미안한데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도모키는 심호흡을 하더니 나예요 라고 대답했다. 고맙다 라고 고다이는 말했다. 아까 스마트폰이 있다고 했지.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왜 스마트폰이 아니라 공중전화를 썼을까? 그날만 스마트폰을 깜빡 잊어버렸나? 하지만 전화 카드를 갖고 있었어. 그런 카드를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니? 도모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그러면 전화는 누구한테 걸었지? 친구? 아는 사람? 이건 금방 확인이 되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이 질문에도 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고다이가 예상했던 것이었다.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아저씨는 돌아갈게. 그 사람이 누구든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돌아갈 거야. 약속할게. 그러니까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도모키가 몸을 잘게 흔들었다. 마음의 망설임이 몸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생리적인 공포감으로 떨고 있는 것인지 그 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안자이가 옆에서 도모키라고 중얼거렸다. 대답해라. 이를 갈며 신음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왜? 라고 도모키가 목소리를 냈다. 왜 물어보는데요? 응? 왜냐고? 고다이는 되물었다. 알잖아요. 누구한테 걸었는지. 도모키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고다이는 앉음새로 바로잡고 등을 고추 세웠다.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된다. 도모키가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해줬으면 하는 거야. 도모키가 얼굴을 들고 처음으로 고다이 쪽을 보았다. 그 표정을 보고 고다이는 흠칫했다. 소년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떠 있었다. 시라이시 씨한테 걸었습니다. 됐어요? 거의 동시에 고다이는 굵은 숨을 토해냈고 안자이는 정말이냐고 되물었다. 그건 성이고 이름도 알고 있다면 말해줄래? 알아요. 시라이시 겐스케 씨. 도모키는 포기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고다이는 가방에서 노트와 볼펜을 꺼내 도모키 앞에 놓았다. 여기에 써줄 수 있을까? 네 이름과 오늘 날짜도 쓰고. 도모키는 볼펜을 손에 들고 노트에 쓰기 시작했다. 시라이시 겐스케 라고 쓴 뒤에 잠시 생각해보더니 뭔가를 덧붙여 썼다. 그 손 밑을 들여다보고 고다이는 눈이 둥그레졌다. 시라이시 겐스케 씨는 내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다. 현관 차인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은 순간 미레이의 가슴 속에 안 좋은 예감이 스쳐갔다. 누군가 불길한 바람을 몰고 온 게 아닐까? 아야코가 인터폰에 응답하고 있을 것이다. 택배 같은 것이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직감이 맞았구나 라고 확신했다. 노크 소리에 네 라고 대답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등진 채 아야코의 그림자가 섰다. 방의 불은 꺼져 있다. 미레이, 자고 있니? 아니 라고 이불 속에서 대답했다. 누구 왔어? 경찰에서 오셨어. 처음에 우리 집에 왔던 그 고다이라는 형사님. 후 하고 숨을 토해냈다. 역시 그런가? 하지만 찾아온 사람이 고다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뭔가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는구나. 너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데. 알았어 라고 말하고 몸을 일으켰다. 지금 몇 시야? 6시 조금 지났어. 그래? 창밖은 어두웠다. 그리 오래 잔 것도 아닌데 의외로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해줘. 화장을 좀 하고 싶으니까.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내내 방에 있었다. 분명 얼굴이 형편없을 것이다. 아야코가 방에 불을 켰다.
미레이, 너 괜찮은 거야? 뭐가? 뭐냐니, 어제부터 계속 몸이 안 좋다는 말만 하고. 대체 무슨 일이니? 금요일에 직장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금요일이라는 건 이틀 전이다. 구라키 가즈마와 도코남에 다녀온 것은 아야코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고다이 씨 아래층에서 기다리잖아. 차라도 한 잔 드려야지. 아야코는 석연치 않은 얼굴로 등을 돌렸다. 걸음을 떼려는 것을 엄마! 라고 미레이는 불러세웠다. 뒤를 돌아본 아야코에게 각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아야코가 의아한 듯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무슨 각오? 고다이 씨, 좋은 이야기를 하러 온 건 아닐 거야. 그야 나도 알지. 아버지가 살해되었어. 좋은 이야기가 있을 리가 없잖니. 그보다 더한 거야.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얘기. 눈앞이 핑 돌 만큼. 아야코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을 보고 죄송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도 이제 곧 알아야 할 일인 것이다. 미레이, 뭔가 알고 있니? 어서 말해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고다이 씨가 곧 알려줄 거야. 미레이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 앞에 섰다. 레이스 커튼을 걷자 유리창에 자신의 어두운 얼굴이 비쳤다. 아야코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음울하게 들렸다. 미레이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던져둔 화장품 파우치를 끌어왔다. 문득 구라키 가즈마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은 또 무엇을 할 생각일까? 도코나메에서의 일이 되살아났다. 그런 곳까지 찾아갔던 게 잘못이었을까?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일을 알아버린 걸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나버린다. 불길한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애써 멈추려고 해도 그런 노력과는 반대로 더욱더 확실한 형태가 점점 드러난다. 지나친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잘못된 것이었으면 좋겠다. 고다이가 찾아온 건 전혀 다른 용건 때문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마도 그건 무리한 바람이리라. 거울을 마주하고 립스틱을 바르면서 각오를 해야 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미레이는 생각했다. 거실로 내려가자 소파에 앉아있던 고다이가 몸을 일으키며 인사를 건넸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전에 만났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옷차림인데도 제대로 갖추어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표정이 굳어있기 때문이다. 미레이가 자리에 앉자 고다이도 앉았다. 너도 홍차 줄까? 아야코가 곁에서 물었다. 아니, 미레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고다이를 보았다.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네, 라고 고다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우선 양해를 구해야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으로 허락받은 건 아닙니다. 당분간 유족에게는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현 시점에 밝혀진 것만이라도 한시바삐 알려드리는 게 두 분을 위해 좋겠다는 제 판단에 따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입니다. 두 분께 외부 발설 금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미레이는 아야코를 보았다. 둘이서 고개를 끄덕인 뒤 약속합니다. 라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다이는 머리를 숙였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라이시 겐스케 씨가 살해된 사건에서 새로운 용의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구류 중인 구라키 피고인의 범행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서 기소가 곧 취하되고 구라키 피고인은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이라고 아야코가 작은 비명을 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새로 진범으로 떠오른 인물의 진술은 타당성이 있고 이미 몇 가지 진위 확인 수사도 끝났습니다.
구라키 피고인의 진술보다 설득력이 있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누굽니까 그게? 아야코가 강한 말투로 물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엄마, 라고 미레이가 말했다. 잠깐만 조용히. 아야코가 흠칫 놀란 듯 눈이 둥그레졌다. 미레이는 고다이 쪽을 향했다. 그 얘기뿐인가요? 저희에게 따로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고다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미레이를 마주 보았다. 네, 그 밖에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하겠죠. 범인이 누구냐는 것보다요. 동요했는데도 왠지 유창하게 말이 흘러나왔다. 미레이, 그게 무슨 소리니? 동기는 뭐였어요? 아야코의 질문은 못 들은 척하고 미레이는 고다이에게 물었다. 그 범인이 아버지를 죽인 이유 말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다이가 반응을 살피는 듯한 눈빛으로 미레이를 보며 말했다. 뭔가 아시는군요.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과거. 30여 년 전 아이치현에서 일어난 사건에 아버지가 관여했다는 거. 그렇죠? 곁에서 아야코가 흠칫 놀라는 기척이 있었다. 어떻게 그걸? 고다이가 물었다. 설명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실은 며칠 전에 아이치현 도코나메에 다녀왔어요. 도코나메? 고다이가 의아한 듯 미간을 좁혔다. 그쪽 일은 아직 모르는 모양이다. 아버지의 할머니가 사시던 곳이에요.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상은 했어요. 그 상상이 제발 빗나가기를 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마 그 대답을 고다이 씨가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고다이는 미레이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본 뒤에 네,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세요. 각오는 되어 있으니까요. 고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호흡을 가다듬듯이 가슴을 폈다. 우선 조금 전의 질문부터 대답해야겠군요. 진범이 이야기한 동기는 복수입니다. 시라시 변호사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 가족이 불행해졌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살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건가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도 미레이는 굳이 확인했다. 30여 년 전 미레이 씨가 방금 말했던 그 사건. 히가시 오카자키 역앞 금융업자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한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구라키 피고인이 자백했던 건 이미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번에 시라이시 겐스케 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밝혀진 자의 말에 따르면 그건 구라키 피고인의 거짓말이고 예전 사건의 범인은 시라이시 변호사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수했다고 합니다. 고다이의 입에서 단숨에 흘러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늪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차례차례 미레이의 가슴 속에 가라앉았다. 그때마다 뭔가를 하나하나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마침내 진실에 가 닿았다. 이제 더 이상 길을 헤맬 일은 없다.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고 애써 찾아내야 할 것도 없다. 그건 마치 성취감 같은 감정이어서 체념이 편안함으로 바뀌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맛보았다. 석방이 결정된 구라키 다스로가 구치소에서 나오기를 기다려 고다이는 이미 동행을 청했다. 구라키는 거부하지 않고 온화한 표정으로 경찰이 준비한 차량에 올랐다. 짐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더 이상 피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다. 죄를 대신 덮어쓰고 범인인 척한 것은 범인 은피에 해당되지만
그걸로 체포하느냐 마느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라키를 뒷좌석 한가운데 앉히고 형사들이 양쪽에 붙어 앉는 일도 없이 고다이 혼자만 옆에 앉았다. 그동안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잠시 뒤 구라키가 사과했다.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실 거죠? 고다이가 물었다. 구라키는 한숨을 내쉬며 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이제는 어쩔 수 없지요. 지난 수개월 동안 상당히 여위였다. 하지만 안색은 나쁘지 않았다. 체념을 껴안고 저 멀리를 바라보는 옆 얼굴은 모든 것을 깨친 사람만이 가진 분위기에 감싸여 있었다. 차가 경시청 본부 청사에 도착했다. 조사는 이곳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 자신이 직접 물어보겠다고 사쿠라카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다이의 동석도 허락해 주었다. 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취조실에서 마주하자 사쿠라카와가 말했다. 구라키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좋을지. 고다이라고 사쿠라카와가 얼굴을 이쪽으로 향했다. 자네는 어디서부터 듣고 싶어? 물론 옛날 사건부터 들어야겠죠. 고다이는 즉각 답했다. 사쿠라카와가 구라키를 보았다. 그걸로 어떻습니까? 구라키는 말없이 눈꺼풀을 감더니 잠시 뒤에 다시 눈을 떴다. 역시 거기서부터 말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런데 상당히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니까요. 얼마든지 함께 해드리죠. 어때, 고다이?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부탁드립니다. 고다이는 머리를 숙였다. 이윽고 구라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1984년 5월, 그때 막 33살이 된 구라키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3달 전에 큰 아들 가즈마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내 지사토와 결혼한 게 그 2년 전이니까 내내 기다리던 아기였다. 지사토는 구라키보다 1살이 많아서 나이로 봐도 슬슬 마음이 급해지던 참의 임신이었다. 구라키가 근무하던 부품 공장은 대기업 자동차 회사의 자회사로 사원은 1,000명 정도였다. 사원 대부분이 기계공이고 구라키도 선반이며 절삭기를 다루는 부서에 있었다. 자동차 산업은 호조를 보여서 일은 늘 바빴다. 주휴 2일이라고 해도 토요일에 쉬는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다. 잔업도 많았다. 하지만 그만큼 수당이 많아져서 새 가족이 생긴 구라키로서는 환영할 일이었다. 공장에는 자차로 출퇴근을 했다. 모 회사가 판매하는 세단이었다. 중고였지만 승차감은 나쁘지 않았다. 다만 세차를 하지 못해 하얀 차체에 항상 흙먼지가 줄을 그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지사토와 가즈마의 배웅을 받으며 차에 올랐다. 연립주택이지만 이제 곧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주택 재형저축은 입사 때부터 계속 넣어서 나름대로 착착 쌓여 있었다. 편도 1차선 도로는 붐비는 편이다. 앞쪽으로 오르막이 보였다. 그곳을 넘어서면 정체된 차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있는 게 보일 터였다. 그 앞 사거리에 빨간 신호가 긴 것이다. 좌측 갓길을 자전거로 달려가는 남자가 있었다. 검은 양복 자락이 펄럭거렸다. 오르막인데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며 구라키는 그 자전거를 앞서갔다. 곁눈으로 남자를 보니 뭔가 언짢은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언덕 위로 올라서자 역시 차들이 줄을 선 게 보였다. 구라키는 잠깐 망설이다가 옆길로 빠지기로 했다. 언덕을 내려선 참에 왼편으로 작은 길이 있다. 한참 돌아가게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더 빨리 공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새길이다. 이제 곧 언덕이 끝난다 하는 타이밍을 노려 차를 왼편으로 붙였을 때였다. 뭔가가 구라키의 왼쪽 시야 끝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직후 차 바로 옆에서 쓰러졌다.
사람이라는 건 알았다. 접촉사고구나 라고 생각했다. 급히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뛰쳐나갔다. 쓰러진 것은 조금 전 자전거를 타던 그 남자였다. 얼굴을 찌푸리며 허리춤을 붙잡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구라키가 물었다. 어디 다치신 데는? 남자가 몸을 웅크린 채 입가를 틀며 중얼거렸다. 잘 들리지 않아서 구라키는 얼굴을 바짝 댔다. 네? 뭐라고요? 아프다고!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 죄송합니다. 구라키가 사과하자 남자는 비어있는 오른손을 내밀었다. 명함. 네? 명함 말이야. 직장이 있으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면허증. 얼른 내놓으라는 듯이 남자는 손바닥을 까딱거렸다. 구라키는 지갑에서 명함과 면허증을 꺼내 남자에게 내보였다. 남자는 양쪽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안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다. 명함 뒤에 집 주소랑 전화번호. 제 주소 말입니까? 당연하지 뭘 물어? 퉁명스럽게 남자가 말했다. 하라는 대로 명함 뒤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다. 남자는 낚아채듯이 가져가 곧장 확인했다. 아파트야? 아니면 연립? 주소에 호실이 딸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연립입니다. 라고 구라키가 대답하자 남자는 한심하다는 얼굴을 했다. 가난뱅이냐? 라고 실망한 것인지도 모른다. 경찰에 전화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도 부를게요. 남자는 못마땅한 얼굴로 슬쩍 턱을 당겼다. 알았다는 뜻인 모양이다.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다. 거기서 119와 110에 걸었다. 당황한 탓에 상황을 전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 다음에는 회사에 전화해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쉬겠다고 사무 직원에게 전했다. 다행히 미심쩍어 하는 것 같진 않았다. 전화를 끊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남자는 땅바닥에 양반다리를 틀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자전거 짐칸에 묶어두었던 가방을 옆에 챙겨놓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구라키는 다시금 사과했다. 남자는 말없이 가방에 손을 넣어 뭔가를 꺼냈다. 명함이었다. 구라키는 받아들고 들여다보았다. 그린 상점 사장 하이타니 쇼조라고 적혀 있었다. 미치겠네. 혼잣말처럼 하이타니가 중얼거렸다. 오늘 여기저기 돌아볼 곳이 많은데 왜 내가 이런 봉변을 당해야 하냐고. 죄송합니다. 구라키는 머리를 숙였다.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 좀 해줘. 젊은 녀석이 받을 테니까 사고 났다고 얘기하고 오전 일정 취소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명함을 손에 들고 발길을 돌렸다. 다시 전화 박스까지 달려가 명함의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그린 상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목소리는 아닌 게 아니라 젊은 남자의 것이었다. 하이타니가 지시했던 대로 전하자 상대는 역시나 놀란 기색으로 물었다. 사고라니 얼마나 큰 사고예요? 혹시 중상? 아니요. 이야기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그리 많이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구라키의 말에 그래요? 라는 김 빠진 듯한 답이 돌아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채로 구라키는 통화를 끝냈다. 전화 박스를 나왔을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들은 하이타니의 부상이 경상이라는 것을 알고는 안도했다기보다 겨우 이 정도 일로 불러냈느냐고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다. 그래도 둘이서 하이타니를 구급차에 싣고 다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갔다. 자전거는 나중에 구라키가 하이타니의 사무실에 가져다 주기로 약속하고 열쇠를 받았다. 이어서 경찰차가 도착해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다. 상황을 묻는 교통과 경관에게 구라키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했다. 가능한 한이라는 것은 구라키 자신이 파악하는 한이라는 뜻이다. 실은 구라키도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했다. 현장 검증은 3명의 경관이 맡았다. 그들은 도로와 구라키의 차,
그리고 남겨진 자전거를 찬찬히 관찰했지만 전원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중에 연락한다는 말을 듣고 구라키는 풀려났다. 경찰서에 끌려가는가 하고 내심 걱정했지만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눈이 둥그레진 지사토에게 사고가 났었다고 털어놓았다. 얘기를 듣자마자 그녀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상대의 부상에 따라 다르겠지. 그리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 회사에는 이야기했어? 아니, 안 했어. 가능하면 비밀로 하려고. 응, 그래야겠지. 모 회사가 자동차 회사라는 것도 있어서 구라키의 회사는 사원의 교통 위반이나 사고에 민감했다. 보고하면 반드시 인사과에 전달되고 사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따금 게시판에 사고 내용을 붙여놓기도 하는 것이다. 이니셜만 적혀있지만 누군지 금세 알게 된다. 구라키는 연립 주차장에 차를 두고 택시를 불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이타니의 자전거를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자전거를 타고 남자가 건네준 명함에 주소지로 갔다. 역 앞에 있는 건물인 모양이다. 중간에 화과자점이 눈에 띄어서 얼른 들어가 모나카 종합 세트를 샀다. 건물에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허름해서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그린 상점은 2층이었다. 자전거를 인도 옆에 세우고 계단을 올라갔다. 녹이 쓴 문짝에 그린 상점이라고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다. 인터폰이 있길래 눌러보았다. 안에서 차인벨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셔츠에 청바지에 털털한 차림이었다. 구라키는 이름을 밝히고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아, 네. 아까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곧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젊은이는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될걸요? 라고 대답했다. 자신은 허락해줄 권리가 없다는 말투였다. 그럼 잠시만. 구라키는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 넓이는 5평 남짓할까? 한가운데 큼직한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박스, 서류, 병 등의 기구 같은 게 잡다하게 올라와 있었다. 주위에 줄을 맞추어 서 있는 선반에도 물건이며 서류가 가득 쌓였다. 젊은이는 창가의 책상 앞에 앉아 만화 잡지를 읽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전화와 팩스가 있었다. 파이프 의자가 눈에 띄길래 구라키는 거기에 앉았다. 하이타니 씨는 좀 어때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구라키의 물음에 젊은이는 만화 잡지에서 눈을 떼는 일도 없이 글쎄요 라고 무심한 대답을 할 뿐이었다. 구라키는 새삼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뭘 생업으로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없었다. 사원은 이 젊은이 한 명뿐인가? 그렇다 쳐도 사원다운 옷차림이 아니다.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다. 젊은이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린 상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지금 외출 중이라서요. 다나카 씨라고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아, 그 건이시라면 나중에 하이타니 사장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실례합니다. 만화 잡지를 손에 든 채 늘어져 앉은 자세로 젊은이는 대답했다. 말 자체는 공손하지만 책을 줄줄 읽는 듯한 말투여서 성이라고는 하나도 전해질 것 같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젊은이는 다시 만화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절커덕 소리가 나고 현관문이 열렸다. 하이타니의 모습을 보고 구라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우, 왔어? 하이타니는 미간에 주름을 잡고 들어왔다. 오른쪽 다리를 절룩거렸다. 아파 죽겠네. 이게 뭔 횡액인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구라키는 머리를 숙였다. 다치신 데는 좀 어떻습니까?
어떠냐니? 보면 알 거 아니야. 똑바로 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전치 3개월이야, 3개월. 의사가 당분간 안정을 취하래. 이거 참, 대체 어쩔 거야? 뼈에는 이상이 없으셨던 거죠. 뼈만 안 부러지면 괜찮은 줄 알아? 실제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이타니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젊은이 쪽으로 다가가더니 누구 전화 온 사람 없어? 라고 물었다. 아, 방금 전에 다나카라는 사람, 할배 목소리. 다나카 씨? 알았어. 아, 오늘은 그만 가봐. 진짜요? 젊은이는 잽싸게 일어서더니 만화 잡지를 손에 든 채 구라키 옆을 지나 사무실을 나갔다. 하이타니는 젊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털썩 앉더니 전화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가방에서 꺼낸 수첩을 펼쳐놓고 수화기를 들고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다나카 씨? 아, 네네. 하이타니입니다. 전화 주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여태까지와는 전혀 딴 사람처럼 하이타니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네. 그 건이신 줄 알았습니다. 실은 그 일로 그쪽과 이야기를 하고 온 참이에요. 네. 목표하신 대로 순조롭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네네,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일까지는 해약이 안 되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역시 조금 기다려주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 수익도 더 높아지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네, 건강하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하이타니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수첩에 뭔가 써넣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뒷목을 주물주물 주무르면서 구라키 쪽을 향했다. 그나저나 어떻게 할 거야? 조금 전까지의 퉁명스러운 말투로 돌아왔다. 진단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단서? 뭐라고 어려운 이야기를 줄줄 써놨더라고. 그걸 어디에다 뒀더라? 하이타니는 상의 호주머니며 가방 속을 뒤져보더니 큰 소리로 혀를 끌끌 찼다. 대체 어디 둔 거야? 뭐 됐고. 우선 오늘 치료비부터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 네, 그건 물론. 중요한 진단서를 왜 잃어버렸다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구라키는 지갑을 꺼내 들었다. 영수증은 있습니까? 아, 글쎄. 진단서하고 같이 영수증도 사라져버렸네. 나중에 찾아줄 테니까 일단 치료비부터 줘. 3만 엔이 넘었어. 3만 엔이라고요? 뭐에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따져보고 싶은 기분이었다. 당신 자동차 보험 들었잖아. 어차피 돈 나올 텐데 뭔 걱정이야? 아, 아니요. 그게 보험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래? 그거야 당신 사정이지. 나는 당신 치료비 안 주면 괴로워진다고. 인신사고를 내놓고 치료비 내는 걸 미적거린다는 얘기. 난 들어본 적 없어. 아,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요. 하이타니의 얼굴이 구겨졌다. 얼마 있는데? 구라키는 지갑을 열었다. 2만 몇천 엔뿐이다. 큰 돈을 들고 다니는 습관은 없다. 현금 카드는 아내 지사토가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하이타니는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 별 수 없네. 2만 엔만 받을게. 구라키는 10,000엔짜리 지폐 2장을 내밀었다. 하이타니는 그걸 낚아채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아, 저기... 뭐? 부족한 건 다음에 드릴 테니까 우선 2만 엔 인수증이라도 써주시면 안 될까요? 하이타니가 눈을 뒤집었다. 내가 안 받았다고 잡아떼기라도 할까봐? 아, 그건 아니지만 정확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잡아뗄 일 없으니까 걱정 마. 그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나 이야기해보자고. 내가 말이야, 고객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는 게 일이야. 근데 몸뚱이가 이러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대체 어쩔 거야? 죄송합니다. 거듭
머리를 숙이는 수밖에 없었다. 우선 집에서 여기까지 발이 필요해. 자전거도 당분간 못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하이타니에 의하면 자택은 이 사무실에서 3km 거리였다. 택시를 타고 싶은데 불러봤자 냉큼 오지도 않고 길에 빈 차도 없고 아휴 이걸 어떡하나. 그렇게 말하면서 하이타니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구라키의 명함이었다. 그가 뒷면에 적어준 집 주소를 지그시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당신 회사 아침 몇 시까지야? 출근이요? 9시까지인데요. 그래? 그러면 딱 좋네. 7시 반에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나를 태우고 이 사무실까지 데려다줘. 그리고 회사에 가면 시간이 딱 맞지 않겠어? 구라키는 명함을 책상 위에 휙 던지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게 좋아. 라고 혼자서 정해버렸다. 아침마다 매일이요? 그렇지. 당신이 힘들면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구라키는 재빨리 생각을 굴렸다. 그런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은 없다. 7시에 집을 나서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요? 집에서 여기 사무실에 오는 건 내일부터 하자고. 하이타니는 옆에 메모장에 뭔가 쓱쓱 쓰더니 이거 라면서 내밀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하이타니의 자택인 모양이다. 퇴근하는 건 오늘부터 해줘. 이따가 6시까지 오면 돼. 아, 잠깐만요. 오늘은 회사를 쉬었으니까 저녁에 올 수 있지만 평소에는 거의 매일 잔업이에요. 8시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8시? 난 그 시간까지 여기서 뭐 하라고. 그럼 최소한 7시로 부탁드립니다. 구라키는 깊숙이 허리를 꺾었다. 하이타니는 큰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 참, 별 수 없네. 그럼 7시로 하자고. 그 대신 늦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이타니는 의자에 몸을 비스듬히게 대고 팔짱을 낀 채 구라키를 올려다보았다. 우선 그 정도로 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리고 계속 병원에 다닐 거야. 치료비는 그때그때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갑에 돈 제대로 넣고 다니라고. 아, 네. 구라키의 가슴 속에 검은 안개가 뭉클뭉클 퍼져갔다. 뭐든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결국 엄청 뜯기는 거 아닐까?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대항할 만한 무기가 없었다. 구라키는 선물을 들고 온 게 생각났다. 모나카 종합 세트다. 아, 괜찮으시다면 이거. 머뭇머뭇 내밀었다. 과자야? 난 단 건 별로지만 뭐 고마워. 거기 어디다 놔둬. 아, 다음에는 술이 좋은데 위스키라든가.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가져오라는 뜻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현관 차인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야? 거기 문 좀 열어줘. 하이타니의 말에 구라키는 문을 열었다. 점퍼를 걸친 아직 학생인 듯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구라키를 보자 꾸벅 인사를 하고 하이타니 씨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아, 하이타니는 난데 누구? 구라키의 등 뒤에서 하이타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저는 시라이 씨라고 합니다. 니미 히데 씨의 손자예요. 니미 히데 씨? 아, 그 할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요즘 한참 못 배웠는데 말이죠. 하이타니의 말투는 젊은 남자를 대하는 것 치고는 공손했다. 그럭저럭 잘 지내시는데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다리가 안 좋으셔서 바깥 출입도 힘드시고 어려운 이야기는 잘 모른다고 하셔서요. 저런, 내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린 기억은 없는데. 하이타니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구라키를 대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 시라이시라는 청년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할머니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이타니 씨의 추천으로 투자를 시작하셨다고요. 아, 그거
추천을 했다고 할까. 나한테 상담을 하시길래 요즘은 이런저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지. 근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할머니 말씀으로는 먼저 상담을 청한 게 아니라 은행 예금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추천하셨다던데요. 그건 듣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지. 이런저런 세상 얘기를 하던 차에 할머님이 노후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돈을 불리려면 이러저러한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린 것뿐이라고. 하이타니의 설명을 듣고서도 청년이 납득하는 기색은 없었다. 할머니는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셨는데 당장 다음 날에 낯선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것저것 계약하게 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잖아. 계약하게 했다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나는 그냥 친절한 마음에서 알려드린 건데. 청년은 화가 치민 듯 표정이 험해져서 고개를 저었다. 네, 그러시다면 그건 됐고요. 어쨌든 할머니가 계약하셨던 거 전부 해약하고 싶습니다. 해약? 하이타니가 미간에 주름을 새겼다. 뭔 소리야 그게? 돈을 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받았다는 증권들은 가져왔어요. 젊은이는 안고 있던 가방에서 대형 봉투를 꺼냈다. 골프 회원권 보관증, 그리고 레저 회원권과 회원제 리조트 권리증, 총액 2,800만 엔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큰 액수에 구라키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해약하고 싶다면 각각 그 회사의 이야기예요. 담당자 명함은 할머님이 갖고 계실 테니까. 물론 전화를 했죠. 그런데 규정상 지금 당장은 해약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 해약 가능한 기일까지 기다리셔야지. 할머니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하이타니 씨에게서요. 어라? 나는 그런 얘기는 안 했지. 그냥 각 회사의 담당자를 소개했을 뿐이야.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런 말씀이야 드렸지. 근데 무슨 곤란한 일이 있어? 전부 해약하고 싶다니까요. 돈을 돌려주세요. 아니 글쎄. 하이타니가 책상을 내리쳤다. 형씨, 이거 알아? 그건 각 회사와 형씨 할머님의 문제지. 나는 관계없어. 나는 소개만 했다니까. 계약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직접 그쪽이 이야기하라고. 자자, 내가 좀 바쁘니까 그만 가주셔. 가시라고. 오른손으로 탈탈 털어내는 신용을 했다. 그래도 그만 가라고. 하이타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다가 아파라 하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 얼굴로 구라키 쪽을 쳐다보았다. 뭘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얼른 쫓아내. 왜 내가? 라고 구라키는 당혹스러웠지만 상황상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그만 가시죠. 라고 청년 앞을 가로막고 섰다. 청년은 분통이 터지는지 입술을 깨물며 구라키를 노려본 뒤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고 구라키는 뒤돌아섰다. 하이타니와 눈이 마주쳤다. 뭐야 그 얼굴은? 하이타니가 입가를 삐뚤음하게 틀고 말했다. 왜? 불만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구라키는 눈을 돌렸다. 내가 영 속이 안 좋아. 오늘은 일찍 집에 가야겠어. 5시야. 5시에 여기로 오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실례합니다. 구라키는 하이타니 쪽은 쳐다보지 않고 머리만 숙인 뒤 문을 열고 사무실을 나왔다. 집에 돌아와 지사토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불안한 듯 미간을 좁혔다. 뭐야 그 사람? 뭔가 수상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일도 수상하고 아주 교활한 것 같아. 진단서를 안 보여주는 것도 이상하고 하필 그런 이상한 사람하고 엮여버렸네. 그렇게 말하고 구라키는 옆에서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든 가즈마의 뺨을 쓰다듬었다. 평화롭고 행복이 가득한 나날에 느닷없이 검은 구름이 자욱하게 드리웠다.
보험회사에는 연락했어? 아니, 그게 구라키는 가능하면 자동차 보험은 쓰고 싶지 않았다. 가입한 보험회사는 직장에서 알선해준 곳이고 모 회사의 계열사이기도 하다. 사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을 적용했을 경우 사고 내용이 반드시 모 회사와 구라키가 일하는 자회사에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걸 피하려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게 사원들 사이의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그쪽이 비용을 너무 많이 청구하면 결국 보험을 쓸 수밖에 없잖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그리 큰 부상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큰 비용이 나올 리는 없는데. 우선 경찰의 연락을 기다려보자. 라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다. 5시까지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때웠다. 하지만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잠이 깬 가즈마가 팔다리를 바둥바둥하는 모습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5시 정각에 데리러 가자 하이타니가 이거 라면서 가방을 내밀었다. 들고 가라는 뜻인 모양이다. 역시나 발끈 화가 났지만 구라키는 말없이 받아들었다. 하이타니는 여전히 다리를 절룩거렸지만 그렇게 걷기 힘든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병원의 진단 결과가 마음에 걸렸다. 차가 왜 이렇게 너저분해? 가끔 세차도 좀 하지.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더니 하이타니는 뒷좌석에 탔다. 죄송합니다. 저절로 대답하고서야 왜 내가 사과를 하는 건가? 라고 구라키는 생각했다. 하이타니가 지시하는 대로 차를 운전했다. 15분 만에 하이타니의 집에 도착했다. 작고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모양새뿐인 마당은 있었지만 주차장은 없었다. 내일 아침 7시 반이야. 늦지 말라고. 하이타니가 차에서 내렸다. 구라키는 변속 레버를 바꿨다. 차가 출발하기 전에 새삼 하이타니의 집을 돌아보았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혼자 사는지도 모른다. 내일부터 매일같이 와야 하는가 생각하니 우울해졌다. 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건가? 휘휘 고개를 내젓고 차를 몰았다. 다음 날부터 구라키는 하이타니의 발이 되었다. 하라는 대로 아침 7시 반에 집에 데리러 가 사무실까지 태워주었다. 저녁 7시에는 사무실로 가서 하이타니를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었다. 회사에는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둘러대고 잔업시간을 조정해달라고 했다. 그것뿐이라면 그나마 참는다지만 하이타니는 거의 날마다 돈을 요구했다. 택시비, 약값, 자전거 수리비 등의 명목이었다. 영수증은 써주었지만 모두 손으로 쓴 것이라서 신빙성이 없었다. 명백히 숫자 3을 팔로 고쳐 쓴 것도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불평을 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걸핏하면 구라키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런 비용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불만 있으면 상사를 바꿔라 라는 뜻의 말을 몇 번이나 입에 올렸다. 구라키가 회사의 사고를 감추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사실대로 불어버리기 전에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은근히 협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퇴근 후 하이타니의 사무실에 갔더니 문 앞에 사람이 있었다. 지난번에 왔던 시라이 씨라는 청년이었다. 그쪽도 구라키를 기억한 모양이었다. 사장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다. 안에 없어요. 구라키는 문을 가리켰다. 잠겼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구라키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후 7시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었다. 열쇠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청년이 구라키를 보며 물었다. 아니요. 나는 여기 직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청년은 뜻밖이라는 얼굴을 했다. 지난번에 구라키가 하이타니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리라.
청년도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난감하네 라고 중얼거렸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구라키는 넌지시 물어보았다. 청년은 미심쩍은 눈빛으로 구라키를 쳐다보았다. 그쪽도 사장하고 거래를... 아니요. 구라키는 고개를 저었다.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봤자 큰 사고도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가해자라서. 그런 거였군요. 청년의 눈에서 의심의 빛이 사라졌다. 지난번에 듣기로는 학생 할머님이 뭔가 계약을 한 모양이죠? 청년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도코나메에서 혼자 사시는데 오랜만에 가봤더니 골프 회원권 보관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투자라는 거예요. 구입한 골프 회원권을 회사에 맡기면 운용을 해준다면서. 82세의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차근차근 물어봤죠. 그랬더니 누가 권해서 계약을 했대요. 레저 회원권에 회원제 리조트 권리증까지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한 사람이 권유했고 그 회사 직원들도 그 사람이 줄줄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권유한 사람이라는 게 하이타니 사장? 맞아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사장, 전에 보험회사에 다녔답니다. 할머니 친구분이 돌아가셨을 때 생명보험을 자신이 처리해드렸다면서 찾아온 모양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할머니가 딱 믿고 맡긴 거예요. 오히려 친절하게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다 하시더라니까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추상적인 계약이잖아요. 구라키는 전화 응대를 하던 하이타니를 떠올렸다. 분명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여서 구라키를 대할 때와는 완전 딴판이었다. 여기 사장,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교활한 데다 돈 문제도 복잡하고 학생이 말하는 대로 그런 투자라면 아무래도 수상하지. 얼른 해약하는 게 좋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 먹히질 않아요. 회사마다 연락해봐도 해약은 안 된다.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다는 말만 하고요. 점점 더 미심쩍은 이야기였다. 악덕 상술에 걸려든 게 아닌가. 구라키는 최근에 일어난 순금 페이퍼 사기 사건이 생각났다. 순금을 판매한 뒤 상품 대신 순금 보관증이라는 것을 발행해주고 회사가 그 대금을 착복했던 사건이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해서 피해액이 2천억 엔을 넘는다고 했다. 그래서 하이타니에게 책임을 지라는 거구나. 하긴 그 방법밖에 없네. 여기 사장도 그 사기꾼들과 한패일 테니까 분명 한몫 단단히 챙겼겠지. 그럴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안 되겠어요. 지금 출발해야 고속버스를 탈 수가 있어서. 어디서 왔어? 도쿄입니다. 어휴, 이 일 때문에 일부러 도쿄에서? 저 말고는 할머니를 돌봐드릴 가족이 없어요. 아버지가 외아들이신데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림살이가 벅찬 형편이시라서 제가 이따금 와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은 도쿄의 대학 법학부 3학년이라고 말했다.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모양이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는 사랑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노후의 소중한 재산인데 이렇게 날리는 건 너무 딱하잖아요. 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한 도와줄게. 구라키는 진심으로 말했다. 청년이 돌아가는 참에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의 이름은 시라이시 겐스케라고 했다. 시라이시를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하이타니가 불쑥 나타났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방금 저 학생하고 무슨 얘기했어? 라고 물었다. 구라키는 딱 감이 왔다. 하이타니는 사무실 앞에 시라이시가 있는 것을 보고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뭐 별 이야기 안 했어요. 진짜야? 이야기하면 안 될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이타니가 쓱 노려보았다. 그거 무슨 뜻이야? 딱히 깊은 의미는 없는데요. 하고 하이타니가
코웃음을 쳤다. 뭐 됐어. 가자고. 하이타니가 걸음을 뗐다.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지 않은 것을 보고 다리 다 나은 것 같네요. 라고 구라키는 말해보았다. 아픈데 꾹 참는 거야. 미리 말해두겠는데 자전거 타려면 아직 한참 더 있어야 해. 한참 더 운전기사 노릇을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날 하이타니는 웬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뭔가 생각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한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사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낮에 지사토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와달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구라키는 조퇴를 신청하고 경찰서로 향했다. 교통과 한쪽에 작은 책상을 끼고 구라키는 담당 경관과 마주했다. 실은 좀 망설였어요. 담당자는 서류를 앞에 놓고 말했다. 현장 약도가 그려진 서류였다. 옆에 구라키의 차를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담당자는 사진을 손에 들었다. 사고 직후에 구라키 씨 차를 조사해봤는데 접촉한 흔적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신뢰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 차 오랫동안 세차를 안 했죠. 흙먼지가 많아서 자전거와 접촉했다면 쓸려간 자국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럼 접촉한 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죠. 추측해보자면 구라키 씨 차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하이타니 씨가 당황해서 자전거 핸들을 급하게 꺾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하이타니 씨는 자기 자전거가 부딪힌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아마 착각일 겁니다. 아무튼 우리로서는 사고 서류를 작성하기도 곤란한 건이에요. 추측만으로 이러저러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요컨대 사고를 증명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야기인 모양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건데요. 담당자는 팔짱을 꼈다. 보험회사에는 연락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사고 내용이 확실해진 다음에 할까 하고요. 상대 쪽 하이타니 씨와는 뭔가 이야기가 됐어요? 합의라든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있어서. 구라키는 하이타니가 요구한 것들을 말했다. 아휴, 그렇게까지요? 담당자는 심각한 얼굴로 고민해보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자리를 떴다. 상사인 듯한 사람에게 다가가 뭔가 수근거리고 있었다. 잠시 뒤 담당자가 돌아왔다. 상사와 상의해봤는데 구라키 씨도 충분히 반성한 것 같고 상대에게 최대한 성의도 보였어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이번 일은 보류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운전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겁니까? 사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하이타니 씨가 받아들일지. 뭐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각오는 했을걸요. 사고로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처음부터 넌지시 이야기해 두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정말로 차랑 접촉했느냐, 착각한 거 아니냐 라고 처음에 물어보면서 사고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고로 처리될지 어떨지 정밀하게 조사한 뒤에 결정하겠다는 말도 했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하이타니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담당 경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제야 마음에 집히는 게 있었다. 하이타니는 찔끔찔끔 작은 돈은 요구했지만 첫날 이후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차피 못 받을 줄 뻔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 하이타니라는 자, 담당자가 목소리를 낮췄다. 조심해요. 사고로 처리된 것도 아니고 되도록 관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운전기사 요구도 딱 잘라서 거절하세요. 사고 사실이 없는 이상 구라키 씨에게는 아무 보상 의무도 없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마음이 든든했다. 병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여간 엄살이 심한 게 아니에요. 의사는 단순 타박상이라고 진단했는데 본인은 아파 죽는 신용을 하더라니까요. 어휴, 진짜요? 구라키는 치료비로 3만 엔을 낸 것을 이야기했다. 담당자는 미간에 주름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조심하는 게 좋다고 되풀이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구라키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알려져도 괜찮다. 한시라도 빨리 지사토에게 이야기해주자는 생각에 공중전화로 달려갔다. 이야기를 듣고 지사토는 좋아서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진심으로 안도하는 게 전해져 왔다. 아, 다행이다. 오늘 저녁은 축하 파티야. 맛있는 거 만들어야겠어. 좋지, 기대할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그나저나 화가 나는 건 하이탄이다. 지금까지 이러니 저러니 해가며 10만 엔 남짓 뜯어갔다. 다행히 영수증은 모두 보관해 두었다. 최소한 반절은 돌려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반이었다. 상당히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 사무실에 가보기로 했다. 게다가 오늘 저녁에는 하이타니를 차로 모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오늘 저녁만이 아니다. 운전기사 노릇을 2번 다시 할까 보냐? 라고 생각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돌아보았다. 양복 차림에 땅딸막한 체형이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일까? 표정이 험악하고 눈빛에 여유가 없었다. 그 전화 담당 젊은이는 안쪽에 앉아 있었다. 만화 잡지에서 얼굴을 들고 구라키 쪽을 향했다. 하이타니 씨는? 구라키가 물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나도 이제 퇴근해야 하는데. 젊은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떻게 할까? 하고 구라키는 망설였다. 여기서 하이타니가 올 때까지 기다릴까? 하지만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다. 결국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을 닫았다. 어딘가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다시 오자고 생각했다. 근처에 책방이 있어서 주간지를 사들고 얼마 전에 오픈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다. 카운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주간지를 읽다가 일단락 된 참에 시계를 보니 오후 7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아차, 늦었네. 하이타니에게 한 소리 듣겠다. 라고 퍼뜩 생각했다가 아니 그게 아니지. 라고 깨달았다. 비굴해질 필요 따위는 없다. 의연한 태도로 당신이 나를 턱짓으로 부려먹을 이유는 없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것이다. 다시 차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다. 건물 앞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나오는 참에 낯이 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전화 당번을 하는 젊은이였다. 하이타니 씨, 들어왔어? 구라키의 부름에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갸웃했다. 모르죠. 하도 안 와서 혹시 찻집에 박혀있나 하고 찾아다녔는데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아까 누군가 손님이 와 있었잖아. 젊은이는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손님이라기보다는 항의하러 온 사람이죠. 그 사람은 돌아갔어?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저도 모르죠. 아마 아직 있을걸요. 좁은 사무실에 둘이 있기가 영 어색해서 제가 나와버렸거든요. 손님 혼자 사무실을 지키겠다는 건가? 사장도 그렇지만 직원도 참 그렇다.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젊은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구라키도 그 뒤를 따라갔다. 젊은이의 발이 갑자기 뚝 멈췄다. 그 바람에 구라키는 그의 등에 부딪힐 뻔했다. 왜 그래? 라고 물으려다가 구라키는 앞쪽에 시선을 던지고는 숨을 헉 삼켰다. 바닥에 하이타니가 뒤로 벌러덩 쓰러져 있었다. 회색 양복 차림이고 느슨하게 풀어진 넥타이가 얼굴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가슴에는 시커먼 얼룩이 번지고 있었다. 그게 검은색이 아니라 짙은 빨간색이라는 것은 금세 알았다.
젊은이가 신음소리를 흘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경찰에 연락해야 돼. 구라키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빨리! 젊은이는 안쪽을 쳐다보며 주저하는 기색이었다. 전화 쪽으로 가려면 하이탄이 옆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화 수화기가 옆에 내려져 있었다. 공중전화가 낫겠다. 이 사무실에 있는 건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지문이 언뜻 생각나서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젊은이가 그 의도를 이해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구라키는 다시금 하이타니를 내려다보았다. 눈꺼풀이 가늘게 열려있지만 아마도 그 눈은 이미 아무것도 못 볼 터였다. 바로 옆에 칼이 떨어져 있었다. 피가 잔뜩 묻었다. 주위를 찬찬히 보니 몸싸움을 한 듯한 흔적이 있었다. 사체 옆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베란다 쪽에서 덜컹 하는 소리가 났다. 구라키는 흠칫 놀라서 그쪽으로 시선을 집중했다. 유리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사람이 있었다. 그야말로 지금 막 난간을 뛰어넘으려는 참이었다. 그 인물도 구라키 쪽을 보았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라이시 겐스케였다. 며칠 전 만났을 때의 그 온우한 얼굴이 험상궂게 굳어 있었다. 마주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아마 아주 짧은 동안이었으리라.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구라키는 스스로 생각해도 뜻밖의 행동에 나섰다. 지문이 찍히지 않게 조심조심 유리문을 닫았다. 그리고 시라이시 겐스케를 향해 슬쩍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괜찮아. 여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라는 듯이. 그 뜻이 전해졌는지 시라이시 겐스케는 한 차례 머리를 숙인 뒤 난간을 뛰어넘었다. 이곳은 2층이다. 어떻게든 내려갈 수 있다. 여차하면 뛰어내리면 될 것이다. 구라키는 유리문에 고리를 채웠다. 여기에도 지문이 찍히지 않게 조심했다. 이런 곳에 손을 댔다는 건 절대로 경찰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 지워버려야 할 지문도 있다. 구라키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티슈 페이퍼로 손잡이를 닦아냈다. 칼은 원래 이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범행은 충동적인 것이다. 그 청년이 지문을 닦아낼 만큼 냉정한 상태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칼을 바닥에 돌려놓은 직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무라마스라는 형사였다. 사무실 전화당번 젊은이와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했다. 그 뒤 경찰서로 이동해서 다른 형사에게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구라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보고 들은 것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말했다. 극히 일부분이라는 건 물론 시라이시 겐스케에 관한 것이다. 유리문에 고리를 잠근 것이며 칼의 지문을 닦아낸 것도 덮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조사가 끝나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마지막에는 늦게까지 죄송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배웅해 주었다. 형사는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말투로 봐서는 구라키의 알리바이가 확인된 모양이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문의를 했던 것이리라. 집에 돌아오자 지사토가 불안과 놀람이 가득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교통사고 건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살인사건의 관계자라니 그럴 만도 했다. 하지만 구라키의 이야기를 듣고 괜한 불똥이 튈 염려는 없겠다고 생각했는지 서서히 침착해졌다. 그래도 너무 무서워. 대체 어떤 사람이 범인일까? 불안이 사라진 탓인지 지사토는 호기심을 드러냈다. 글쎄, 워낙 사기꾼 짓만 했으니까 원한을 품은 사람도 많았겠지. 구라키는 그렇게 대답해 두었다. 물론 시라이시 겐스케 이야기는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구라키는 이불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았다.
사건 현장을 위장하고 조사 때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옳은 짓일 리는 없다. 하지만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시라이시 겐스케라는 청년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엉망이 되는 건 차마 볼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쁜 놈은 하이탄이고 칼에 찔려도 자업자득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낮에 교통과에서 들은 말이 생각났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그 담당 경관도 말하지 않았던가. 다만 경찰은 무능하지 않다. 머지않아 시라이시 겐스케를 알아내고 증거를 잡아낼 가능성도 큰 것이다. 아니, 시라이시 겐스케 본인이 자수를 할 수도 있다. 그때는 솔직히 사실대로 털어놓자고 구라키는 마음먹었다. 아까운 청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싸주고 싶었다. 라고 말하면 처벌은 면해줄지도 모른다. 용의자가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은 사건으로부터 3일 뒤였다. 구라키가 본 신문 기사에 의하면 체포된 사람은 후쿠마 준지라는 44살의 전자대리점 경영자로 하이타니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사건 당일에도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아르바이트생이 증언했다. 라는 것이었다. 후쿠마 준지는 사무실에 찾아간 것은 인정했지만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끝을 맺고 있었다. 그 사람이구나 라고 구라키는 생각했다. 사무실에서 혼자 기다리던 땅딸막한 체형의 남자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건 그 전화당번 젊은이가 틀림없다. 어떤 증거를 잡고 경찰이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오인 체포였다. 후쿠마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만 뜻밖의 재난이다. 하지만 곧 사실이 밝혀져 석방될 것이다. 문제는 이 뉴스를 본 시라이 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름을 밝히고 나설지도 모르겠다고 구라키는 생각했다. 죄 없는 사람이 체포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리 없다. 시라이시 겐스케가 자수하면 나한테도 형사가 찾아올 것이라고 구라키는 각오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4일이 지난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구라키는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후쿠마 준지가 유치장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옷을 찢어 가늘게 꼬아서 유치장 쇠창살에 묶고 목을 맸다고 한다. 교도관이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일어난 일이 모양이었다. 후쿠마가 자백을 하지 않아 매일같이 취조가 있었다고 한다. 수사 책임자는 취조 과정은 적정했다고 회견에서 변명을 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옆에서 지사토가 물었다. 당신 얼굴빛이 안 좋아. 아니 그야. 구라키는 헛기침을 하고 뒤를 이었다. 깜짝 놀랐으니까 그렇지. 자살이라니. 그러게 범인이 자살이라니.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 그게 아니야. 저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어서 구라키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 뒤로도 후속 보도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경찰 측의 명백한 실수였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라이시 겐스케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토요일 낮의 일이었다. 후쿠마가 자살하고 4일이 지났을 때였다. 마침 지사토가 외출하고 집에 없어서 구라키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구라키 씨 댁입니까? 라는 음울한 목소리를 듣고 시라이시 겐스케의 창백한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도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던 참이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까 하고. 네, 라고 시라이시는 대답했다. 자신도 그럴 생각으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도쿄에서 곧장 출발하면 오후 5시경에는 도착할 거라고 해서 6시로 약속을 잡았다. 장소는 구라키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준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자 안쪽 테이블석에 시라이 씨가 앉아 있었다. 척 보기에도 얼굴이 부쩍 초췌해졌다. 시라이 씨는 우선 죄송합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나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지. 구라키의 말에
네, 라고 청년은 고개를 떨궜다. 온몸에 비통한 슬픔이 감돌았다. 그보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시라이 씨는 커피잔에 손을 내밀었다. 잔과 받침 접시가 닿는 소리가 달각달각 울렸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다. 시라이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그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작고 기억을 더듬는지 단어를 고르는지 이따금 긴 침묵이 이어졌다. 하지만 듣다 보니 논리가 정연하고 모순도 없었다. 아마도 머리가 좋은 것이리라. 그 설명에 의하면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할머니가 계약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해 시라이 씨는 통상산업성 소비자 상담실에 문의해 보았다. 그러자 해당 계약건은 불만 신고와 상담이 줄을 잇고 있어서 악덕 상술의 혐의가 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시라이 씨는 할머니가 하이타니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확신했다. 원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이타니는 악덕 업자를 소개했던 것이다. 아니, 업자에게 시라이 씨의 할머니를 제물로 바쳤다는 게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대가가 주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이타니를 추궁하기 위해 그린 상점으로 찾아갔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게 할 작정이었다. 사무실에는 하이타니 혼자 앉아 있었다. 다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뭔가 휩쓸고 간 것처럼 실내가 뒤엎어졌다. 격투라도 벌인 것 같았다. 시라이 씨를 보자마자 하이타니는 입가가 삐뚤어졌다. 뭐야, 이번에는 너냐? 그 말에 선객이 있었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런 건 어쨌든 상관없다. 시라이 씨는 통산성 소비자 상담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지라고 다그쳤다. 하이타니는 키득키득 웃었다. 자신은 업자를 소개했을 뿐 최종적으로 계약을 결정한 것은 그 할머니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라고 지금까지 온 변명을 되풀이했다. 분통이 터진 시라이 씨가 노려보자 하이타니는 혹박한 눈빛으로 을러댔다. 너도 사람 칠래? 어디 치고 싶으면 쳐봐. 맘대로 쳐보라고. 얼굴을 들이대며 말했다. 시라이 씨가 지그시 버티고 서 있자 하고 코웃음을 쳤다. 뭐야? 주먹질도 못하는 놈이잖아. 그 주제에 여기까지 쳐들어와? 어쭈쭈 착하지. 어서 집에 가라 아가야. 그 말에 시라이 씨는 폭발했다. 작은 싱크대에 놓인 칼이 눈에 들어왔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다. 역시나 하이타니의 얼굴에서 여유의 웃음은 사라졌다. 하지만 산전수전을 겪은 사기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주먹질 대신 칼질이야?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 네 인생 한 방에 끝장이야. 시라이 씨는 분했지만 자신이 찌르지 못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 굴욕감을 곱씹으며 칼을 옆에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하이타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칼을 내려놨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 거기 칼에 네 지문이 찍혔어. 변명도 안 통해. 하이타니의 말에 시라이 씨는 당황했다. 그의 마음속을 읽은 것처럼 하이타니는 희쭉 웃었다. 이봐, 이렇게 하자. 경찰에 신고는 안 할게. 그 대신 다시는 이 사무실에 나타나지 마. 할멈건으로 떠들고 다니지도 말고. 어때? 괜찮지? 그런 거래에 응할 수 있을 리 없다. 싫다. 라고 시라이 씨는 거절했다. 그래? 그러면 신고해야겠네. 사람을 물러봤네. 이봐,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하이타니가 전화 다이얼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보고 시라이 씨는 다시 칼을 움켜쥐었다. 거기서부터 시라이 씨의 기억은 잠시 혼란에 빠졌다. 하이타니가 찌를 테면 찔러봐 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온몸을 던지듯이
하이타니의 가슴팍에 칼을 찔러 넣은 뒤였다. 하이타니는 무너져 내리고 그대로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칼은 시라이 씨의 손에 남았지만 자신이 뽑아낸 것인지 하이타니가 쓰러지는 참에 뽑힌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놀라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시라이 씨는 칼을 내던진 뒤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갔다. 그 문을 닫을 여유는 없었다. 누군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들키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베란다에서 아래를 보니 어떻게든 될 것 같았다. 마음을 정하고 난간에 훌쩍 올라탔다. 그때 뭔가가 발에 차여 덜컥 떨어졌다. 안에 있던 사람이 다가왔다. 시라이 씨를 알아봤는지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아는 얼굴이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하이타니와 옥신각신하고 있던 사람이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가 뜻밖의 사인을 보내왔다. 슬쩍 고개를 끄덕여 준 것이다. 시라이 씨에게는 그것이 빨리 도망쳐라 라고 재촉하는 사인으로 보였다. 고맙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머리를 숙였다. 그런 인간 때문에 한 젊은 청년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차마 볼 수가 없었어. 시라이 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구라키는 말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너무도 경솔했습니다. 시라이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 순간에 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나도 잘 알겠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자의 비열함에 새삼 화가 날 정도야. 그렇게 말해주시니 조금 마음이 편해지네요. 실은 그때 구라키 씨가 못 본 척 보내주신 것도 사정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후위에 기대서 자수를 안 했는데. 그래 라고 구라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아무한테도 말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만을 인생의 보람으로 삼고 사시는데. 하지만 저 대신 체포된 사람이 있고 게다가 자살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시라이 씨는 괴로움에 헐떡이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지는 게 아닌지 구라키는 걱정스러웠다. 이런 곳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민폐가 된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괴로워. 내가 그 일을 경찰에 감추는 바람에 죄 없는 사람이 범인으로 몰렸어. 게다가 그런 일까지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좋을까요? 시라이 씨의 질문에 구라키는 섣부른 대답을 할 수는 없었다. 지금 이 사태를 불러들인 책임의 일정 부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건 충분히 인식했다. 경찰이 찾아오진 않았어? 네, 전혀요. 할머니 댁에 한 차례 왔었는데 별다른 질문도 없었답니다. 그 사무실에 전화 받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만난 적이 있어?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거기서 만난 건 하이타니와 구라키 씨 뿐입니다. 그랬구나. 그렇다면 경찰이 시라이 씨 쪽에 주목할 가능성은 낮다고 구라키는 생각했다. 하이타니의 고객 명단에 시라이 씨의 할머니 이름은 있겠지만 도쿄에 사는 손자까지 의심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윽고 구라키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후쿠마 씨라고 했던가? 그 사람 일은 정말 딱하게 됐지만 오인 체포는 경찰 책임이야. 게다가 이미 잃어버린 목숨은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을 우선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 청년의 진지한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구라키는 말을 이어갔다. 시라이시 군과 어머님의 행복을 말이야. 그래도 괜찮을까요? 시라이 씨가 물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괜찮을 거야. 물론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다면 시라이 씨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겠지만. 그는 몇 번이나 눈을 깜짝거렸다. 심호흡을 거듭한 뒤 한 차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구라키는 얼굴 앞에서 손을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건강하게 잘 지내면 돼. 네, 고맙습니다. 라고 청년은 다시 한번 말했다. 역으로 간다는 시라이 씨를 배웅한 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랐다. 구라키 자신도 후련한 심정이었다. 그 청년이 이번 일을 후회하고 한층 더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을 우선 챙겨야 한다. 차에 엔진을 켜면서 자신이 했던 말을 곱씹어 보았다. 내가 한 말이지만 참 괜찮은 이야기였다고 내심 흐뭇해했다. 그게 큰 잘못이었음을 깨달은 것은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었다.